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하원과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 끌어내려졌고요. 긴축은 또 쉼표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무역 전망 어떻게 나타날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은행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3월 초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발언을 했죠.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했는데 네.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했고요. 네. 경제가 지금대로 오면 두 번 인상이 꽤 정확한 추측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제가 좀 오늘 충격을 받았죠. 글쎄요, 그거는 보는 네. 시각에 따라서 약간 좀 좀 차이가 다를까요?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한 주제는 통상 한 3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통화 정책에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이제 은행 규제에 관련된 거. 네. 세 번째는 이제 연준이 부풀 대로 부푼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는 거에 대한 어떤 대답. 이렇게 총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는 사실 6월 FOMC 그 성명서와 그렇게 거의 달라진 점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이제 그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뭐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매파적인 기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반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높지만 우리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역시 뭐 6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상에 2번 더 올리는 걸로 일단은 뭐 점도표상에 나타나 있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번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속도를 갖다가 완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그 FOMC 회의야 6월 FOMC에 끝나고 난 성명서와 크게 다를 바는 없죠. 그렇다면 주가는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저는 뭐 분석을 약간 좀 다르게 합니다만 현재 이제 미중 간에 약간 화해 모드가 이렇게 좀 타올랐잖아요. 타올랐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또 발언을 해버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느닷없이 시진핑 그 주석을 갖다가 상대로 하고서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뭐 직접적인 사실 표현은 아닙니다. 뭐 이게 뭐 또 실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뭐 실수까지는 아닌데 사실 미국 이제 상공에 그 중국 풍선들이 날아다니면서 한 걸 갖다가 미 공군이 그걸 갖다가 폭격을 해서 부숴버렸잖아요. 터트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시진핑 주석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독재자들은 사실은 가끔 가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일견 해석해 보면 뭐 거의 뭐 시진핑 주석을 갖다가 지칭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미중 갈등이 다시 화해 무드로 조금 갈 듯하던 미중 어떤 갈등 국면이 다시 첨예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끌어내렸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제 청문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은행 규제에 관한 주제였어요. 그래 이제 그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은행 규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사실은 은행 규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그걸 갖다 계속 유지하자는 쪽이죠. 그래서 파월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파월은 양다리를 걸친 것 같아요. 일단 은행 규제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강한 은행 규제는 지역은행,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어떤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하면서 좀 조율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역시 대차 대조표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차 대조표 축소는 계속될 거다.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양적 긴축은 계속 추진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블룸버그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양적 긴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 내용은 사실 뭐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기존의 그 6월 FOMC 그 성명서와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측면들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의 청문회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통화 정책과 또 은행의 규제,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6월 이후에 FOMC 이후로 이제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한 의견이 조금 분분하잖아요. 사실 뭐 방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도 느꼈지만 매둘기 파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제 청문회에서는 네. 앞으로 금리 방향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잡혔다라고 보실까요? 방향성을 갖다가 계속 그 혼란스럽게 하는 게 네. 사실은 방향성을 갖다가 모호하게 하는 게 지금 연준은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냐. 전략일까요? 그게 일종의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연준 입장에서는 매파적인 기조를 갖다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제 CPI 같은 경우가 뭐 4%로 안정을 보였지만 그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여전히 5.3%로 높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 입장으로서는 매파적인 강한 기조를 갖다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이 굉장히 앞서 나갔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올해 들어서 가령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쉼없이 달려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보다 너무 앞서 나가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제어가 필요할 거다. 필요하다는 인식들. 네. 이런 인식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비둘기파적인 어떤 그 입장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누적된 금리 인상은 분명히 시차 효과를 갖고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이미 뭐 미국의 그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7% 평균 금리가 한 7% 이상을 다 넘어갔잖아요. 가령 뭐 중고차 그 대출 금리도 역시 7%를 넘어간 거고. 네. 신용이 거의 약한 사람들은 거의 20%를 줘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새롭게 갱신하고 하는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현재 많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시차 효과를 갖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서서히 미칠 텐데 그 영향을 한번 보자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너는 그러면은 묻겠죠. 어디에 방점을 두는 거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역시 그 연준의 그 스탠스는 올 하반기 스탠스는 비둘기파적인 어떤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걸 이제 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어제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지만 토마스 마켄의 리치몬드 그 연준은행 그 총재의 어떤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누적된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를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보다 더 비둘기파죠. 애틀란타 연준은행 총재 레피얼 모스틱 같은 경우에는 남는 기간 동안에 금리 동결을 선호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 6월 FOMC 성명서를 유심히 보면은 그 7월 달에 금리 인상의 경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죠. 네. 그렇지만 한 가지 힌트를 준 거 있습니다. 미팅 바이 미팅.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또 플레이 바이 이어. 역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7월 FOMC 이전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물가 지표, CP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많죠. PPI가 급락을 했으니까요. 역시 고용 상황도 지금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떤 증가 추세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연준이 바라는 대로 고용 상황이 약간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그 어떤 금리 인상, 올해 2번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했지만 과연 금리 인상을 2번 할 수 있을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입니다. 역시 미국의 시장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일단은 뭐 연준이 올해 내에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물음표가 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그래도 연준의 말대로 금리 인상 2번 단행이 된다면요. 네. 지금도 벌어져 있는 한미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이 금리 차, 단순한 그 금리 차만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령 뭐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하반기의 경제 성적이 어떻게 될 거냐. 진짜 턴어라운드를 해서 좋아질 거냐. 무역 수지는 개선될 거냐. 경상수지 적자는 좀 굉장히 좀 적자 폭이 상당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흑자가 날 거냐. 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연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2번 정도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한은은 만약에 진짜 2번 올린다라고 하면 네. 한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또 우리가 또 우리나라 현상도 봐야 하는데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일단은 2021년에 적자로 전환한 이후에 최소치를 좀 기록했는데요. 그런데도 일평균 수출은 2%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뭐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 15개월 연속 네. 지속이 됐고요. 이게 1997년 IMF 유한 이후에 가장 장기간의 적자 행진을 네. 이어갔습니다. 수출 감소도 8개월 연속 계속해서 진행이 네. 됐어요. 근데 다행히 6월 수출 같은 경우에 약간 총신호가 일단 켜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일에서 20일까지 통계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동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6월 1일에서 20일까지 네, 이렇게 했죠. 지금 집계가 됐죠. 그게 한 5.3%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일평균 수출액은 2.0% 하락했다라고 그러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네. 이 조업수가 올해 6월이 더 많았던 거죠. 아, 조업 일수가 네. 많았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그 감소로 따지면 한 마이너스 2%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좀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작년 그 9월, 10월 경우에는 거의 9% 감소했거든요, 일평균. 그러니까 그 감소폭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다. 네. 그다음에 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무역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그 감소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6월에 그 무역 적자 어떤 그 장기간의 어떤 추세가 그 바뀌는 어떤 청신호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뭐 주요국 수출 증감을 얘기하기 전에 네. 사실은 이제 그 무역협회에서 발표를 하는 수출기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EBSI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몇 가지 질문들을 하죠. 향후 이제 그 수출 경기가 어떨 것 같으냐는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는데 그게 거의 6분기 만에 100을 돌파했어요. 100이 네. 기준이거든요. 100보다 좋으면 경기가 앞으로 훨씬 좋아질 거라는 이렇게 얘기고 나오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 이게 말씀하신 게. 6분기 만에 네. 6분기 만에 이게 낙관으로 돌아선 그러네요. 겁니다. 이게 네. 108.7입니다. 이게 뭐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사실 수출 네. 경기가 어떨 거냐는 거 수출 기업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제일 빠르죠. 그게. 그렇죠. 네. 뭐 수주를 갖다가 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수출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들 아니면 오퍼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수출 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108.7로 네. 높아졌다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6월 정도부터는 최악의 어떤 터널을 갖다 통과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6월에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가 집계가 됐는데 적자가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보셨던 지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108 정도로 나타난 만큼 이 점도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출의 품목별로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요. 선박에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났고 자동차 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출을 좀 끌어줄 거다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그 무역협회가 조사한 거 다시 한번 인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아주 쾌청한 분야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대로 맑은 분야가 세 가지를 꼽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선박이죠. 네. 그 다음에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공업 제품. 네. 이게 이제 그나마 맑음. 그 다음에 이제 단계를 내려가면은 그 의료 정밀 기기 분야. 네. 이 부분이 하나가 꼽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분야. 네. 그 다음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가 꼽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수출 전망을 놓고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 이제 바이오 헬스도 있고 뭐 자동차 부품들도 있지만은 네. 제일 먼저 꼽은 거는 그 무역협회에서 수출 전망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꼽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공업 제품, 네. 그다음에 반도체, 조선을 들 수가 있죠. 네. 이쪽 세 부분이 그 무역협회가 추산하기에는 하반기에 그래도 3분기 이후에 가장 그래도 맑음의 어떤 징후를 보일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 지금 수출이 뭐 150 늘었다라고 하지만 150% 늘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덜 는 거예요. 수주액에 비해서. 왜 덜 늘었느냐? 인력난,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채워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는 훨씬 더 이제 가속될 수가 있겠죠. 가령 뭐 이 건조라든지 뭐 선박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더 가속화될 수가 있을 거니까
3분기 이후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예. 신조선가 지수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선 업황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하죠. 일단 클락슨 지수라고 하죠. 그게 네. 이제 170포인트를 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이제 역대 최고라고만 자꾸 신문에서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이게 2009년 수준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죠. 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근데 이게 꽤 클락슨 많은 지수가 시간이 170에 흘렀죠. 네.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신조성과 그 수주되는 금액이 많이 고가 수주가 지금 늘었다라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과연 비싸게 수주를 하고 있는 거냐? 네.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는 네. 우리가 수주를 갖다 기준으로 할 거냐, 이익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것도 잡아봐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수주는 굉장히 넘쳐요. 네. 조선 같은 경우도. 근데 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3대 조선사 중에 2개의 조선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1%에서 2%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그 조선업의 특성상 얼마까지 높아질 수 있느냐 이거죠. 가령 뭐 20%를 돌파해서 영업이익률이 30%, 40%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인건비랑 재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건조 완성이 되는 시기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조선업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는 건 분명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네. 이게 어떤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의문입니다. 예. 네, 그렇죠. 조선주의 경우엔 수주는 늘어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는 있지만 이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직까지 약간 미지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반도체 섹터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반도체 수출액도 크게 낙폭을 줄이고는 있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인 변수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이제 반도체 섹터에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일단 반도체 수출은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 23.5%가 줄었어요. 이거 네. 엄청난 수치라고 하지만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을 놓고 보면 가장 둔화폭이 적은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칩메이커의 재고 감소, 이거 감산을 통해서 재고 감소를 네. 했잖아요. 그다음에 칩 수요 기업들의 어떤 재고 감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이제 서서히 빛을 발한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약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반도체라는 거는 두 가지 성격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조적 성장주죠.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만한 어떤 경기 민감도도 사실은 없어요. 네. 완전히 사이클을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어떤 그 투자의 개념으로서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업황이 제일 안 좋을 때가 사실은 바닥에서 그때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때예요. 네. 그다음에 업황이 가장 좋을 때가 고점을 찍으면서 사실 하락할 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네. 반도체 섹터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일단 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로 막 달려왔어요. 그렇죠. 달려오지만 뒤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한 번쯤은 뒤를 돌아다가 있죠. 이거 진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 맞아? 그런 징후는 분명히 보여. 네. 이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달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르긴 오르지만은 네.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지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살 만큼 샀단 말입니다. 자신의 포트에 이제 반도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채웠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죠. 실적은 정말 개선될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오를까? 아니면 수요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맞을까? 내 예측이 맞을까를 지금 돌아보는 시점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진짜로 그런 개선 조짐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반도체 섹터는 다시 달려나갈 어떤 준비를 할 거다. 뭐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